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드디어 6.29 선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결과적으로는 6월 민주화 항쟁의 끄트머리에 군사정부가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른바 6.29 선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수용되었다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에 야당 쪽이 분열이 되게 되면서 바로 그 틈을 노려서 바로 이때 당시에 이 노태우가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 노태우가 당선된 쪽이 이제 여당이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의 반대당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 전부 다 야당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태우 대통령은 당선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절대적인 다수를 우위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노태우 정부 자체가.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초창기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여당보다도 야당의 숫자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노태우 정부가 뭔가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야당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반대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갑자기 변수가 등장하게 돼요. 이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좀 머리를 썼죠. 바로 어떻게 썼냐? 이른바 3당 합당을 추진하게 됩니다. 즉, 민주정의당의 노태우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통일민주당의 이제 민주당이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주당은 아닙니다. 바로 이제 김영삼,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분이죠.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이라고 해서 이제 이 박정희의 그런 친척 중에 한 명이자 역시 이분도 5.16 군사정변의 주역 중에 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김종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각각의 당을 꾸리고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때 당시에 하나의 당을 꾸리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의 당을 이루게 됩니다. 그 목적은 아마도 노태우의 뒤를 이어가지고서 권력을 잡을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당이 야당보다는 선거에 더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바로 여당으로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김대중 대통령, 나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죠. 김대중 씨의 그 당을 빼놓고 나선 나머지 대부분 다의 그런 정당들은 전부 다 이제 이 민자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순식간에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변환이 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정권의 안정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됐었던 바로 이 노태우 정부는 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좀 유례 없을 정도로 실제로 수지 타산 같은 걸 다 맞춰봤을 때 올림픽 치르고서 이익을 봤었던 그런 올림픽 중에 하나가 바로 몇 안 되는 그런 올림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울 올림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서울 올림픽을 되게 좀 잘 성공리에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냐면 바로 이 노태우 정권은 이제 주로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됐던 옛날 그 나라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나라들과 전부 다 이제 정식적인 수교를 맺게 됩니다. 즉, 냉전에 입각한 바로 민주주의 진영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진영이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완화가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이 동구권에 있었던 그 동유럽 쪽이라고 볼 수 있었죠. 여러 개의 나라들과 그 다음에 러시아와 심지어는 중공, 우리나라 침공했었던 그 중공 있잖아요. 이 중국이라고도 이제부터 이제 중국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이 중국하고도 이제 수교를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외로운 상태에 빠지게 된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북한이었던 겁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되게 친했었던 상황이었고 민주주의 국가들하고는 거의 수교를 맺지 않았던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이때 당시에 사회주의 진영 쪽에 해당되는 나라들과 수교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조금씩 뭔가 좀 고립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당시에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남북관계에 관련해가지고서 모습을 보일 때 항상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좀 공세적인 역할을 많이 한 적이 많았습니다. 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북한이 좀 이름 좀 날렸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나라가 점차 경제력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외교도 전방위로 많이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 요구하거나 이런 것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뭔가 좀 창피한 것도 있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남한은 북한에게 바로 같이 유엔에 가입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전에는 유엔에 가입을 둘 다 하지 않았었느냐?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굳이 유엔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개념 같은 것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들어가야지 두 개로 나눠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랬었는데 이때 가서는 남한 쪽에서 먼저 북한 쪽에게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자고 요구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이것을 북한 쪽이 수용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먼저 그 다음에 적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 노태우 정부에서는 동그라미 1번 3당 합당, 민정당의 노태우, 그 다음에 통일민주당의 이제 김영삼,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합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당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민주자유당이라고 합니다. 자, 민주자유당 혹은 이제 줄여서 민자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걸 만들었고 동그라미 2번 서울올림픽을 개최합니다. 동그라미 3번 북방외교, 자, 북방외교 추진, 그래서 북방외교를 시행했었고요. 이 북방외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누구냐? 사회주의 국가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4번에서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김영삼 정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제가 실시가 됩니다. 즉, 김영삼 정부는 이 노태우 정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번에 대선에서 결과적으로는 야당을 누르고서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아주 옛날서부터 이른바 민주화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김대중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되시는 분과 거의 쌍벽을 이룬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죠. 옥고를 많이 치르기도 하셨었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사정부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가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일거에저보다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부정부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바로 성장을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국가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산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국가의 눈치를 기업들이 봤어야 됐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이때 당시에 이 고위공직자들에게 많은 돈을 싸가지고서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국가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를 발전시키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 회사가 있는 분야 이쪽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이 좀 힘 좀 써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돈을 내밀고 그 다음에 어디 개발할 때에 허가 좀 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돈을 이제 내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생각보다는 돈을 많이 못 법니다. 일반 회사원들보다도 돈을 굉장히 많이 못 벌어요. 특히 예를 들면 구급 공무원들 처음에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면 굉장히 그 월급이 되게 짜요. 거의 최저 생계 수준
막 넘을 정도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조금씩 연차가 쌓이면서 그러면서 점차 더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공무원은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월급이 좀 많이 작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이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렇게 돈을 쌓아가지고서 오고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그 기업가들의 그런 뇌물에 대해서 되게 약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힘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고위공직자를 한번 하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뇌물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서 처음에 고위공직자가 됐을 때는 돈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퇴임을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재산을 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정말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사실상 공무원의 월급으로 바로 이제 그 돈을 그렇게 모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부정부패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뻔히 보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재산을 아예 등록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공직자들이 함부로 재산을 이제 늘리는 것을 뇌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재산 늘리는 것을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고위공직자들의 일부는 자기의 재산들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를 즉 고위공직자들이 부정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제 같은 것을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에요. 즉 이때에 군부 정권에 의해 가지고서 왜곡되었던 현대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고쳐 나가면서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던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부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 둘씩 바로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서 자기 당이잖아요. 바로 노태우와 전대우. 자기 당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김영삼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들은 전부 다 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노태우 정부 때에 엄청나게 그렇게 탄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사람들 짓하는 피해서 백담서로 도망갔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노태우 정부가 끝난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는 아예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살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군부 정권을 많이 철권 통치를 해 나갔다는 건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재산을 많이 불렸었던 거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바로 이른바 이제 그 전직 대통령 두 명이었던 전두환 대통령과 이 노태우 대통령을 기소를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최종적으로는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명목으로 이런 활동을 해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노태우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거의 몇 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해먹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은 또 어느 정도 꽤 많이 이것을 다시 국가에게 다 토해냈다고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전 재산이 27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잘 돈을 다 내놓지를 못하고 있죠. 일부가 환수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렇게 지금도 살아계시죠. 두 분 다. 자,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서의 실명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른바 차명계좌, 남의 이름으로 계좌를 갖고 있거나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어가지고서 재산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많이 매기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많은 양에 해당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지 같은 그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이제 그 직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이름으로 내 재산을 일부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렸다가 나중에 그 사람 내 재산을 이제 맡아준 그 사람에게는 약간의 그런 보수 같은 걸 주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국가가 제대로 국민들에게서부터 세금을 잘 걷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도 했었었고 세금의 불균형 문제가 있기도 했었었고 이거 자체도 좀 불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남의 이름으로
혹은 가짜 이름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좌 같은 거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 이름으로만 구입을 하거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그것만 인정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제도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안에서 있었던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미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가 바로 이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도지사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이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 구청장 이런 분들은 투표로서 뽑죠. 옛날에는 국가에서 직접 임명했는데 말이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제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만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외환이 갑작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그들이 수출을 잘 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수출할 물건들에 대한 보장을 국가가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 국가가 이것을 보장을 해주려고 한다면은 당시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서 이것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바로 뭐였냐면 달러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돈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보통 이제 기축통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기축통화가 바로 이 달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 나라 돈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미국의 달러는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항상 국가적으로 이 달러 돈을 이제 일정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그 돈을 항상 국가에서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이것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외국인들에게 배상을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가지고서 외국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바로 이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출과 수입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환보유고가 너무 적어지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 정부가 몰랐어요. 몰랐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시아 전체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었을 때 외국계에 있는 대부분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금융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투자했었던 그런 달러화를 대거 회수를 해가게 됐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달러화들도 대거 회수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회수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회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 돈을 이제 줘야 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줄 수 있는 돈의 그 지급 액수 우리나라가 줄 수 있는 지급 액수가 좀 한도가 오게 된 겁니다. 한도가 오게 돼가지고 잘못하면은 이 돈을 다른 나라들에게 주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즉 그 달러화를 주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가 부도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김영삼 전무는 불이 나게 바로 국제통화기금이라 볼 수 있는 국제은행이라 볼 수 있겠죠. 바로 IMF에게 막대한 돈을 빌립니다. 그래가지고서 간신히 모라토리움, 즉 국가 부도 위기를 벗어날 수는 있었어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 남의 돈을 빌릴 때는 항상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죠. IMF는 우리나라에게 바로 돈을 빌려주면서 바로 많은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요구를 하게 되었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피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수도 없는 기업들이 전부 다 하나둘씩 다 쓰러지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김영삼 정부 맨 끄트머리에 터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김영삼 정부가 굉장히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가 됐을 때는 바로 그런 기회를 얻어가지고 바로 또 다른 제야의 대표적인 민주투사라 볼 수 있었던 김대중 씨가 바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야당이 이제 여당이 된 거잖아요. 총칼을 들고서 싸워가지고서 이긴 건 아닙니다.
평화적으로 이렇게 정권 교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건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되게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김대중 정부는 근데 글쎄요, 이거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나 다 망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 김대중 씨가 대통령 돼봤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위기는 겪고 봐야죠. 그래가지고서 이른바 우리나라 안에서 부실 산업이라 볼 수 있었던 많은 산업들을 상당수를 퇴출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바로 너무 많은 이제 채무가 많이 있었던 대표적인 그런 그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하나였던 대우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이때의 공중분해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부도가 돼가지고서 무너지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기업들이 살기 힘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당시에 김대중 정부는 바로 그런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종업원들을 마음대로 짤 수 있는 혹은 종업원들을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는 바로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직업이라 볼 수 있어요. 이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매년마다 이제 계약직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 채용됐었던 그런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1년마다 계속해서 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서 자신의 생계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때 당시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어두운 면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리에 나앉게 됐던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에 사실상 거의 없었었던 이른바 노숙자, 진짜 노숙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이제 나고 하는 것들이 되게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대중 정부 때에 바로 이 외환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IMF에게 빌렸던 돈을 최종적으로 다 상환을 했어요. 상환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당시에 이제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활약을 벌이려고 했었습니다. 이른바 당시 북한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나라의 김영삼 정부 때에 김일성이 계속해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 당시에 이제 정상회담을 먼저 하기로 약속까지 했었어요. 약속까지 했던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갑작스럽게 김일성이 죽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김영삼 정부는 바로 이것을 글쎄요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했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요. 바로 이 북한 정부에게 이제 조문사절단 같은 것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쪽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니 만나기로까지 약속했던 사람이 상대방이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조문 정도는 보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왜 그것도 안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김영삼 정부의 그 당을 되게 안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넘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근데 또 하나는 아니다. 온화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갈리게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김대중 정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화 중에서 이런 동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외투를 입고서 지나가고 있는데 해하고 구름이 내기를 합니다. 바로 저 사람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길까? 이걸 가지고서 내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먼저 바람이 났었죠. 바로 엄청나게 커다란 강력한 바람을 그 사람에게 후 하고 분 겁니다. 이렇게 불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은 그 바람을 맞는 순간 엄청나게 추워가지고서 오히려 외투를 더 껴안았던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구름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외투를 벗겨버리는 것을 실패하게 되죠. 하지만 해의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데펴주게 됩니다. 따뜻하게 데펴주다 보니까 몸에 점점 열이 올라오죠. 열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투를 이제 벗고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면서 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강력하게 대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들은 우리들을 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을 보이고 그들에게 잘 대해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자본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좋은 점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른바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스스로의 그런 정권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정권이 좀 더 이제 우리나라와 좀 사이가 좋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서 이른바 햇볕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 김일성의 뒤를 이어가지고서 국방위원장에 올라갔었던 김정일과 같이 만납니다. 만나가지고서 정상회담을 딱 벌였고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되게 가까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는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바로 권위주의를 청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던 정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요, 글쎄요.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었던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당대회, 즉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이제 당 안에서의 대회를 벌이는 과정 중에서 거기에서 많은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경쟁자를 물리치고서 대통령 당선이 되게 됩니다. 당선이 되게 돼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출신이 고등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학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없는 편에 해당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권들은 권력을 통해 가지고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한 정책을 되게 많이 시행했던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민주주의의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서 정부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통제를 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런 이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던 그런 권위주의를 많이 청산하려고 하는 활동을 많이 벌이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좀 욕을 많이 먹는 경우도 있기도 했었었는데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과거사 정리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노태우 정권 있기 전까지에 있었던 모든,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근현대 시대 때부터 바로, 노태우 정권 이전 시대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게 만들므로써 이제 좀 더 균형 있게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가서는 이른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퇴임하기 얼마 전에 바로 북한에 있는 김정일과 같이 만나게 돼가지고서 거기서 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바로 이 김대중 정부의 유지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굉장히 커다란 비극이 오게 됐던 것이죠. 바로 다음번에 가가지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나중에 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로 그때 당시에 야당 쪽이었었던 민자당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신한국당을 이름 바꾸게 되는데 그쪽에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정권이 다시 한번 평화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이 이명박 정부의 업적에 대해서 선생님이 딱히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도 너무 뭐라고 할까, 특별하게 뭘 했다라고까지 얘기하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이 좀 아직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기 좀 힘드네요. 그리고 요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커다란 비극 중에 하나가 터지게 되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이제 자살로 하셔가지고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 다음에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다음에 현재의 문재인 정부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촛불 집회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역사 교과서 주제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하네요. 이 점은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제부터 빈칸을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김영삼 정부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제, 이 동그라미 2번 역사 바로 세우기 적어주세요.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금융 가운데점 부동산 실명제 적어주세요. 금융 가운데점 부동산 실명제.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바로 지방자치제, 빈칸이 적혔습니다.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 동그라미 5번 외환위기가 오게 되었다. IMF 적어주세요.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여기에서 구제금융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로 넘어와서는, 자, 동그라미 1번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IMF를 조기 극복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동그라미 2번. 그 동그라미 3번 해병 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그런 유화 정책을 열심히 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기까지가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는 바로 박스 치겠습니다. 바로 권위주의 청산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동그라미 2번 과거사를 정리하는 사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펼치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펼치는 것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코멘트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어떻게 일어나갔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